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엿새 만에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인데 일단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최정화 기자님,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장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무슨 해프닝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당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단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을 향해서 각각 90도로 이제 인사를 아주 꾸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상에 바로 오르려는 모습을 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급하게 잡습니다.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시죠. 라고 이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네. 어쨌든 다 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아주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요. 네. 연설을 마친 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인사를 한 후에 그냥 나가려는 몸짓을 이제 바로 박병석 의장이 캐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님 하고 다시 한번 황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의장과 목례 및 악수를 나누면서 이번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쉽게 말하면 인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윤민 변호사님 이제 뭐 앞서 입장할 때나 퇴장할 때 여야 의원들하고 뭐 고루 다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서일까요? 이 시정연설 내용도 여기에 좀 방점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초당적인 협력, 협치, 소통에 많은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취임사 때는 왜 소통과 협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냐. 자유는 뭐 여러 번이 들어갔는데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눈길을 끈 건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낸 한 10시 2분인데 넥타이를 봤더니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오늘 국회 첫 시정연설을 한 겁니다. 저거네요, 네.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협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라고 해서 민주당에도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고 네.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뭐 피켓이 걸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서로 예우를 했다라고 보고 또 대한민국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처칠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다. 이게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협치를 했던 그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큰 박수가 터졌는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총 18번의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대한민국은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얘기했는데 사실 이종근 평론가님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도 처칠 수상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 이러면 근데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애틀리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국의 최고 총리를 처칠을 기억하지만 영국은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총리를 애틀리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요? 자, 클레멘트 애틀리 당시 처칠인 보수당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 노동당 대표였습니다. 이 애틀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처칠이 이제 보수당으로 총리로서 이제 총리가 되자마자 네. 손을 내밀어요. 야당 당수한테 노동당 당수예요. 야당 당수한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거국 연립내각을 추진합시다. 그리고 부총리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서 내치를 담당을 합니다. 즉 처칠은 전쟁과 외교를 담당하게 하고 완전히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내치를 완벽하게 해요.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애틀리를 끌고 왔는 소감이었는데 하나는 지금 2차 대전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이다. 아주 위험하다.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3고 시대와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그리고 또 신냉전 시대 이런 전시와 마찬가지다라는 걸 비유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야당한테 클레멘트 애틀리처럼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이 정권을 잡아요. 노동당 당수로서 정권을 잡아갖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복지라든지 이런 거 기틀을 다 마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요. 즉 그 야당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한테 협조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를 얻으면 당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애틀리처럼 이런 또 비유를 그렇군요. 했다고 봅니다. 야,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영상 보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 입장할 때도 그랬지만 퇴장할 때 보면 본회의장 연설 마치고 처음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걸어갔지만 쭉 한 바퀴 돌면서 인사 다 했다면서. 근데 옆에 누가 밀착 수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밀착 수행한 두 분이 계신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만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당을 다 아우르면서 가까이 있는 분이나 안쪽에 있는 분이나 다 악수를 했는데 네. 이번에 취임식 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체험담에 따르면 네.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은 뭐냐면 뭐 연설이나 이게 아니고요. 먼 길을 걸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악수하고 인사를 했던 장면이 제일 감명 깊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킨십을 보여줬던 국회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기는 쉽지 않았던 그전 정부에서는 보기에서 뭐 꼭 문재인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제 기억으로는 저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번 한 번 첫 시정연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만 인사하지 말고 정말 국회가 극한의 대치를 할 때도 그때도 대통령이 국회 올 일이 있으면 저렇게 야당의 지도부와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눈인사하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면 그게 바로 보는 국민도 흐뭇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좀 이채로운 장면이었는데 오늘 시정연설 전에는요. 이제 그렇잖아요. 국회 대통령이 도착하면은 국회의장실 가서 이제 뭐 사진을 환담을 나누잖아요. 그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을까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필어갈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 쪽부터 먼저 완성하실까요? 네. 옛날 무슨 라면 광고처럼 형님 먼저, 뭐뭐 먼저 뭐 그런 것처럼 서로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 언론 보도 보니까 오늘 시정연설 전에 환담을 나눴던 이 멤버 그대로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회동할 뻔했다면서요. 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한 오늘 저녁에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결렬됐다고 합니다. 아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 의사를 밝혀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일정상 다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야당 지도부와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답니다. 퇴근길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가게에서 김치찌개에 고기 구워 넣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아깝네요. 아쉽네요. 만약에 이제 성사됐으면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모습 담으려고 또 막 기자들도 가고 이 촬영기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저녁 뉴스나 다음 날 신문에서 내일 신문에서 보게 되시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야, 대통령이나 당대표들 사는 것도 참 우리네 삶하고 별반 다를 거 없네. 그냥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민주당에서요 반박을 했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 두고 소주나 한잔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을 두고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 플레이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치는 언론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 시절부터 하던 못된 언론 플레이 버릇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제 생각이 잘못됐었나 봐요. 민주당은 이거 언론 플레이랍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가 또 왜 나온 거냐면 사실 한 언론사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16일 회동을 보이콧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사실관계가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실에 계속 전화로 연락을 했고 부속실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일정 조율을 좀 연락을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못 만나겠다라고 했다면 좀 이거는 왜 내민 손을 이렇게 야멸차게 이렇게 잡지 않을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설명은 좀 다른 겁니다. 언제 박홍근 원내대표실에 이렇게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느냐. 이 통신 내역도 한번 공개를 해보자. 우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들과 비서관들이 있다. 이런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만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윤호중 위원장 역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이게 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린 건 뭔가 이 협치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 협치는 언론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 마신다고 이런 협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글쎄 사전에 합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혹시 뭐라고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라는 그런 대통령 측의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동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 앞으로 또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조금만 전하자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인사 문제와 결부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은 안타깝고 회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실로부터 오늘 시정연설 끝나고 3당 대표랑 만찬하자고 연락 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걸 진실 게임을 하는 건 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혹은 연락을 못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무슨 밥을 먹는다 이게 지지자들로부터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선거가 없었다면 가능했었던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음식 갖고 좀 타박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당시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반발이 많았어요. 봉숭아학당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래 부르는 여성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타게 됐습니까? 그 당대표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음식을
챙겨서 다 이렇게 초대를 해갖고 음식 먹으면서 사실 그 최고위원회가 다 잘 풀렸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쨌든 아무리 정적이건 아무리 싸우건 간에 무엇인가를 함께 나눈다라면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또 국민들도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 아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기싸움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되는데 최정화 기자님, 지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것까지도 뭐 지적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출퇴근 시간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어제죠, 부산에서요. 이제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서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침마다 대통령의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각을 20분, 30분 정도 하고 있다.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대통령이 일부러 매일 지각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9시 전에 출근도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며칠 전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은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 네.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정시에 출근하란 얘기입니까? 아예 아점 먹고 출근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은 왜 이렇게 고무줄 형식으로 퇴근을 또 일찍 하고 또 엄중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 있을 때는 왜 직무실에 머물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출퇴근을 하는 제1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언제 직무실로 향하는지 그리고 직무를 본 이후에 사저로 언제 향하는지가 그냥 투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퇴근을 하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출근을 하지? 이런 의혹이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건 이 출퇴근을 선택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에 대통령실이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입장을 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정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윤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건 어느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언뜻 보면 민주당 말이 뭐 완전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거짓 주장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실이 썼을까요? 강희선 대변인이 지금 주장하는 건 대통령의 업무라는 건 9 to 6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4시간 국가 안보와 또 국민들의 어떤 건강, 생명 이런 것들을 늘 보좌하고 또 보위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보고를 받고 언제 어디서건 결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9시에 꼭 출근해야 된다. 6시에 꼭 6시 이후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건 법적으로도 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겠죠. 국민 정서상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요즘 네이버도 주 3일째입니다. 뭐냐면 이 근무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즉, 이 총량만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택을 하건 어디서 일하건 그건 점점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대통령에게 꼭 9시에 출근하십시오. 6시 이후까지 야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세태에도 안 맞다. 물론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죠. 좀 성실하게 출퇴근하세요. 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비판이라기보단 한 가지 뭐 그런 따끔한 잽?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이 그 출근 시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는데 그런데도 오늘 민주당은 또 출근 시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섭니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당차입니다. 야당 당대표다워요. 대통령한테 최소한의 성실함을 지켜달라.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출퇴근 시간 계속 이 물고 늘어지는 건 혹시 그 근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청와대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막 시민들 불편도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죠. 아마 최초로 숙소와 집무실이 분리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대통령.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9시에 들어가셨습니다. 몇 시에 나오시면 이거 없지 않습니까? 없죠. 브리핑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초하신 건데 뉴스파이터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셨어야 됐어요. 제가 2주 전에 네. 아침 6시 반에 나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출퇴근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 매일 좀 신청을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당찬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저런 의견을 그 민주당 의원이나 할 건덕지는 없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불성실합니다. 한 번도 국회 총회에 제대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적도 없고요. 제대로 시간 지킨 적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좌관들에게 시키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국민들이 새벽별 보고 간다고 해서 대통령 보고 새벽별 보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걸 강조해야지 이렇게 쪼잔하게 몇 시에 나왔어요, 어쨌어요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핵심적인 무능함이나 부실에 있어서 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네. 뭐 이쪽 저쪽 다 맞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짚어보면 정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출근만 일찍 보고 새벽별 보고 출근하면 뭐합니까?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 뭐예요? 그걸 안 하면 일찍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아마 앞으로 정말 밀도 있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도 한번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주말 사이에 뭐 방송 안 보시더라도 인터넷 기사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강남의 한 백화점에 들리고 그다음에 광장시장에 들렸다가 남산 한옥마을을 차례로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요. 10명 남짓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내외의 이 주말 나들이는요. 사실 기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먼저 알려지게 됐는데요.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요. 윤 대통령은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 또 흰 자켓 차림의 김건희 여사는 신발을 골라주는 모습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검은 구두를 구매한 이후에 윤 대통령 내외는 다음 코스로 서울 종로구의 광장시장의 단골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석이라서 빈대떡, 떡볶이, 순대, 만두를 포장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과 칼국수를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 저랑 입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네,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을 하면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간 이후에는 광장시장에서 산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또 MBN 입장에서는 반가운 게 MBN 코앞에 이제 광장시장 있고 거기서 선후배들이 이제 자주 이제 가끔 이렇게 먹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옥마을은 진짜 코앞에 있잖아요. MBN 사옥 코앞에서 정말 반가운 뭐 뉴스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얘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근데 이 일정을 박성배 변호사님 미리 그러면 참모들의 또 기자들한테 일정이 공지된 거였어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처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실에도 일정이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변인실조차도
관련 SNS와 보도를 보고 부랴부랴 진입 파악에 나설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날 오후 7시경 그 내용을 파악한 대통령실이 그 상황 전체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에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냈던 것이고 이 신발이 낡은 것을 보고 김 여사가 새 신발을 살 것을 제안해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 목적이 새 신발을 사는 것이었지만 화창한 날씨에 나온 김에 이 광장시장과 한옥마을도 들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산 백화점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들어오셔서 너무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종근 평론가님,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것도 뭐 보여주기 시간이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신선하긴 합니다. 네. 네, 이제 점점 더 대통령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취임식에서도 연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사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찬사를 받았었어요. 왜 그 보좌관들이랑 같이 넥타이 차림에 테이크아웃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얼마나 그 칭송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거예요. 이제 다음 대통령은 아마도 무엇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진에 안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일상이 돼버리니까. 와. 그런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가야죠. 좋겠네요, 진짜. 우리가 대통령 이게 사진을 찍은 건 뭐냐면 신기해서 그렇거든요. 어허. 신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대통령, 다음 대통령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쇼핑 행보 있잖아요. 저 자체도 깜짝입니다만 덩달아 화제가 된 게 있다고 하던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택한 구두죠. 어허.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구두를 구입을 하셔서 네네. 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박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동선 탓 아마 집에 댁에서 가까워서 갔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럼 비싼 거 샀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30%는 할인을 한 구두였고요. 대부분은 굉장히 그 걷기에 불편함이 있으신 어르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서 배려해서 만든 국내산 브랜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 야, 할인 찬스 딱 잡았네요. 네. 어허. 그 구두가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누가 샀다더라 하면, 야, 그거 뭐야? 나도 살까, 나도 살까 막 그러는데 이 제품 뭐 날개도 친 듯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김건희 여사가 픽한 신발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또 화제를 모았고 네. 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나 SNS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냥 폭주했다고 합니다. 다운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아마 이 업체로서는 정말 좀 불황기에 뭔가 좀 모멘텀을 담비 같은 마련할 수 소식이에요, 있는, 진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신선하자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자꾸 이런 행보를 보여서 이게 그냥 보통 다반사처럼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날이 계속 왔으면 한 개인적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그때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한 장의 사진을 놓고 뭐 여러 또 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 사진에 대한 뭐 해명성 기사가 나왔던데요. 최정화 기자님, 뒷얘기.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건희 여사와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빵 터지듯이 바로 이 이렇게 장면이야. 아주 크게 웃는 이 모습입니다. 네. 오늘 추경안 시장 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요. 연설에 앞서서 가진 사전 환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취임식 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 여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윤 네. 위원장을 향해서 사진도 잘 찍혔던데라고 운을 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윤 네. 대통령이 안 그래도 제가 제 부인에게 윤 위원장이 왜 웃었냐고 물으니까 파평 윤 씨 종친이기도 한데 잘 도와달라라고 윤 위원장한테 말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부간의 대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호중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여사가 이 시댁이 파평윤 씨이고 또 시아버님이
중짜 항렬로 위원장님과 항렬이 같다. 그러니까 본인과 항렬이 같다라는 거죠.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죠.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순간 화기애애한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궁금증은 풀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또 반대소를 했을까? 윤호중 위원장이 저렇게 활짝 웃었을까? 김건희 여사도 만면에 웃음을 띄었을까 했는데 일단 뒷얘기가 딱 공개가 됐어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은 뒷얘기는 공개됐지만 저 사진 때문에 윤호중 위원장을 진짜 몇 날 며칠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곤욕을 치렀죠. 왜냐하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 잇몸 웃음을 웃는 사진을 두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런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예, 본인 그 윤호중 위원장의 SNS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아니 정권을 내주고 비대위원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웃는 게 지금 상황에 맞냐? 이건 좀 꼴불견 아니냐? 막 이런 좀 비판을 막 이어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사진이 기자들이 촬영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배포를 한 사진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윤호중 위원장 난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 사진 배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특정 상황을 연출하거나 어떤 의도하에 이런 배포를 한 게 전혀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대단히 좀 자연스러운 장면을 그냥 담아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논평을 참 부탁드려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또 곰곰이 따져보면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 종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웃지 않겠어요.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호중 위원장의 학렬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표 후보자가 네. 중자가 들어가니까요. 아버님 성함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보통 참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참 우리나라답다. 우리나라스럽다.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혈연, 지연, 학연 따져요. 그렇잖아요. 혈연은 어떻고 학연은 어떻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평 유시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지자들한테 저는 윤호중 위원장이 야단을 쳐야 된다고 봐요. 왜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비판하겠다 하고 있고 거기엔 자신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 만찬 같은 곳에서 웃지 마라고 하는 건 그런 적대적 그런 이 정치를 요구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적대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화도 된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독일 군이 참호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호전 아주 끔찍한 그런 전쟁의 양상이었는데 악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군사 전부 다 총을 내려놓고 서로 악수를 하고 아예 휴전을 해버립니다. 병사들이. 자, 그래서 그게 영화화도 됐는데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서도 숨 돌릴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게 정치잖아요. 협상과 타협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눈에 도끼를 품어라라고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구구절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화기애애도 했고 또 가끔 이렇게 웃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는요, 도저히 저희도 웃을 수 없고 시청자분들도 웃을 수 없는 얘기에 별 거예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두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고개 숙이게 한 사람, 이 사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최정아 기자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은 뭐 입장을 냈어요? 어땠습니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내니 뭐 못한 그런 입장인데요. 어허.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이 박 의원이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도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허허. 박완주 의원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감내하고 시작한 일을 지켜봐 달라. 많은 분께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참 이 사과문에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죠. 뭘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찬찬히 뜯어볼게요. 야, 우리 국어를 다시 공부하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입장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문자 내용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읽어볼게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입장은 시작이다. 약과다. 진짜 입장 낼 거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직은 그때가 아닌 듯하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감내하고 시작한 일이다. 뭔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께 죄송할 필요. 아주 허공에다 대고 지금 뭐 사과하는 듯한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건 사과문이 아니죠. 사과문이 아닙니다. 출사표죠. 출사표요? 예, 전쟁터에 나가는 출사표입니다. 아하. 자, 이게 들여다보세요.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 희생과 고통은 누가 지금 감내하는 겁니까? 본인이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아하.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내가 밝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다. 뭐냐면 내가 지금 당이 혹시나 이게 지금 이 지방선거에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갈까 봐 내가 잠시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생을 할 뿐인데 이 희생을 함으로써 지방선거가 잘 되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싸울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과문입니까? 출사표죠. 도전하고 그러니까 응전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많은 분께 죄송할 뿐. 이게 또 이제 사과문으로 읽히겠지만 많은 분이라는 건 국민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무리가 되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때문에 무리가 빚은 어떤 상황이니 네. 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당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배태될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얘기가 돼야 돼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그래야지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분노할 건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에서도 아예 그걸 덮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소한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범죄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희롱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전체적으로 성폭력입니다만 근데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사과 수준도 달라야 되고 징계 조치도 달라야 돼요. 하지만 뭉뚱그려서 그것도 있지도 않은 말을 성비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앞서 입장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쭉쭉쭉 뭐 있죠. 아주 고통스럽게 결정한 일이다 뭐 등등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일단. 자,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장면.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감내하고 시작한 일, 법적 대응 뭐 이런 거 시사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 네.
법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둔 입장 표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힘들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 전원 만장일치로 출당 조치된 거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본인은 출당 조치가 되는 성비위의 가해자로서 출당 조치의 당사자 상대가 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적절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의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피해자는 법적 조치 강경하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범죄라고 지칭됐던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를 삼고 강제로 대리 서명을 해서 뭐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법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에 올리고 상정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따르면 스스로 사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 의결을 이어나가서 본회의에서도 의원직 제명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오기는 했어요? 박완주 의원이? 박완주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이 이 제명 결정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아야 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인원이 남은 상태에서 당사자인 박 의원의 소명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이 사전에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다른 의원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진짜 억울하다. 정말 피해자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듣고 있다. 지금 피해자분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박완주 의원이 이렇게 당당하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숨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나와라. 지금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요. 국민이 앞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서.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사과를 멈추고 포문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물론 언론 보도로 나오긴 했던 겁니다만 물론 이것도 어느 유튜브 채널이 먼저 의혹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그것부터 먼저 해명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른바 모두각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서로를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개의 잘못됨이 하나의 올바른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쟤네들도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원 아직 수사가 개시조차 안 돼서 어떤 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인데 일단은 이 얘기를 꺼내고 나와서 이른바 언론들 그런 표현을 쓰고 물타기 진중권 전 교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나와서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당차다, 신선하다 이런 감탄사를 자아낸 태도를 보였을 때 박수를 쳤는데
활동가로 알려지고 더구나 다른 활동도 아니고 성착취인 N번방을 밝혔을 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찬 Z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굉장히 신선함을 보여주겠구나.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요. 당심인지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물어져 가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박지원 그 공동 비대위원장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얼마나 한 신선한 Z세대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가한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당에서나 굉장히 신선한 신세대들, 젊은 피를 수혈에 따르지만 결국 그 피를 너무 혼탁하게 만드는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박지원 위원장이 여당 대표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윤 대통령 성폭력 전과가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수준 이하이고 양심이 불량한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달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 오늘 언급한 일단 비서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일컫는 것입니다. 윤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서 예전에 펴낸 시집에 실린 시들의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윤 비서관이 지난 2002년 1월경 문학세계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즉 시인입니다. 윤 비서관이 같은 해 가야 할 길이라면이라는 시집을 펴내는데 여기에 전동차에서 등 일부 시가 무제되고 있습니다.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땡땡땡을 밀쳐보고 땡땡땡을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기만 있어요.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 아무런 알이 없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두고 성추행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지금 시입니까? 이게 시예요? 제가 시인이나 문학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 시인협회 회장과 문학평론가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문 매스가 노출됐으니까. 한결같은 얘기가 수준이 정말 시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상을 받고 그 문학세계라는 데에서 등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적으로도 시인의 수준으로도 유근 시인조차도 너무나 함량 미달의 시라고 지적을 했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의 뭐 테크닉이라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도 이런 그 성 문제가 또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분이 인포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전력도 있죠. 성인지 감수성도 떨어지죠. 그렇다면 비서관으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이며 어떤 판단을 내려줄 것이며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요. 글쎄요. 문학세계라는 데서 신인 문학상을 줬대요. 상 받았대요. 그 상을 계기로 등단했대요. 시인의 세계에 등단했대요.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요. 한 방송사가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때 그게 뭐냐. 2012년 때인 걸로 기억해요. 저희가 그 2차례 성비위 좀 징계받은 거 좀 보여주세요. 그 보면 2012년 때, 저 때 대검에 있었잖아요. 그때 회식 2차를 이제 회식을 하고 2차를 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랑 러브샷을 하고 싶으면 차마 입에 담기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저희 제작진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조차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노로 경질을 요구한 줄 알았더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 얘기가 그거네요. 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표현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럼 물러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 탁현민 전 비서관을 거론하면서 그 당시에 뭐 부적절한 책의 기재 내용 때문에 이 탁현민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경이 되긴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탁 전 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까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 대표의 성접대 의혹 물고 늘어지는 거 물타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태도 어떠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번 이 비서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실의 살림을 사는 직책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그리고 이게 검찰에 있을 때 불거졌던 여러 가지 성비위 의혹들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임명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무능하신 거고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성인지 감수성 턱없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20년 전에 쓴 시니까 괜찮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분노가 사그라들지 더 커질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볼게요. 지방선거 코앞이죠.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아직 공식 선거운동은 이제 좀 남았으면 며칠 뒤에 시작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 뭐 부지런히 지금은 명함은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게 있어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발 벗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민주공화국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발로 하셨는데 뭐. 맨발로.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어느 대목에서 지금 논란이 불거졌다는 얘기지 하실 거니까 최정아 기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간에 이 영상 중간에 보시면 신발 벗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소리를 네. 치는 장면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때 아닌 신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쟁은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SNS 글에서 촉발이 됐는데요. 네. 이 대표는 15일에 신발을 신고 이 벤치 위에 올라서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의 사진을 올리고는요. 이제 다 신었네요. 지금 뭐 이재명 위원장 옆에 박남춘 후보 다 신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운동화를 신고 있죠. 이런 글을 올립니다.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 후보부터 더불어 주르륵 다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열차 좌석에 다리를 잠시 올려서 신속하게 사과한 일이 있다.
이 후보와 사진에 찍힌 민주당 후보 전원은 신속한 사과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인천 미추홀 도화지구 상가 순회 중에 이 민주당 후보들과 신발을 신고 벤치에 올라서는 모습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네. 다른 벤치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딱 이 사진 보니까 더 이제 뭐 이건 부인할 수가 없네요. 딱 저렇게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처음에는 확 신발 신고 올랐다가 글쎄요 그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에 아차차 싶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냥 신발 벗고 올라갔네요.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신발은 벗었지만 사람들이 앉아있던 벤치에 올라가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재차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인데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가는 길에 아이가 있으면 밀어내고 벤치에 사람이 있으면 뜬금없이 올라가서 혼비백산하도록 만든다. 멀쩡한 국회의원 서울로 밀어내고 그 빈 곳에 출마하는 것과 묘하게 닿아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저걸 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별 문제 없다고 보겠죠.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발 신고 올라간 그 부분은 이제 이 워낙 뭐 바로 다 닫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고. 제가 주로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 워낙 좁아가지고 좁아서 이제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다 도로 닫고 철저하게 뭐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건 다 빼고 나쁜 것만 주로 이제 자직기에서 뭐 음해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중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께 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끔씩 그 눈에 띄는 게 원래 이상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아닌데 혹시 사람이 개 밉다고 물면 뉴스가 되잖아, 그죠? 근데 앞서 영상 보면요,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벤치에 신발 벗고 올라갈 때 주변에 있던 관계자가 아마 같은 후보였을 거예요. 안 벗어도 되는데 그 얘기 잠깐 들린 거 들으셨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얼마 전에 뭐 영상 제목 숨 쉰 채 발견도 그렇고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가 아니라 전체 총괄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글쎄 언론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지나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정책을 뭐 내놓고 그 정책에 따라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기억하시는 거 뭐 혹시 있나요? 뭐 서울시 부동산 얘기가 지금 송영길, 오세훈 후보 간에 지금 싸우고 있나요? 또는 뭐 인천,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요. 신발 신고 올라갔다, 신발 아니다, 신발 신고 올라갔지만 닦았다. 이게 왜 공방이 돼야 되죠? 물론 신발 신고 올라간 거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와 그건 안 됩니다. 와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민생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은 더 공방을 벌여야 된다라는 건 안타깝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한 가지는 좀 해명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게 이걸 음해다라고 이렇게 되받아칠 게 아니라 적절하지 못했던 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받으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저는 신발 신고 간 것보다 저기 보세요.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벌떡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황급히 그 여자분이 지금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태도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발보다도 난 저 장면이 더 눈에 들어왔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신발 벤치 신발 논란을 지적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라디오 인터뷰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여기서도 사과를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강제 소환된 건 바로 김은혜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왜냐하면 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벤치에 올라가냐라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자
그 SNS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은혜 후보 역시 이제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서 연설을 하는 사진을 게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김은혜 의원은 즉각 사과를 했고 세심하지 못했던 모습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네.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선 그러니까 벤치 밑에서 이 어떤 시민분들과 연설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네.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고 네. 그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즉각 사과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원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후부터는 모두가 어느 후보를 할 거 없어요. 전국에 있는 지금 지방선거 뛰는 또 보궐선거 뛰는 후보들 정말로 낮은 자세로 이 유권자들을 받드는 자세로 이 선거운동 뛰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엿새 만에 첫 시정연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퇴임한 지 한 일주일 좀 돼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양산 시민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어제부로 귀향한 지 6일째 됐어요. 근데 첫 주말, 그러네요. 첫 주말 모습 어땠습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지 6일 만에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주말에 성당에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던 지난 10일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성당에 다니면서 잘 살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양산 덕계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에서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미사 끝나고 한 시민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어떤 고마움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한 시민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다가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어떤 고마움의 뜻을 비췄고 그러자 문 전 대통령 그래요 고마워요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퇴임 후 고향에서 보내는 일상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같은 날, 즉 15일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이웃 주민들한테 사과문을 올렸다 하는데 이게 왜 무슨 사과문이에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냉면집 간 이야기, 네. 오랜 원산 면허 이야기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즉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화로운 마을의 그 평화가 깨진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 이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했고 네. 또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그 표현이 반지성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그 걱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또 인용을 해서 이 지금의 어떤 그 마을에서 확성기 한밤중에도 확성기 크게 틀어놓으면 아이고. 그거야말로 주민들한테 진짜 민폐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지금 사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확성기 시위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만 아닌가 봐요 지금. 예,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평산마을 문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보수단체 분들이 확성기를 차에 이제 달아놓고 시도 때도 없이 틀어내는 데다가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아이고. 게다가 국민교육헌장을 낭독을 한답니다. 아이고. 욕설만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일상생활을 되지 않는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사실은 이 갓 내려간 대통령이 전직 문재인 대통령 내려간 평산마을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주말마다 평일에도 끊임없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아파트들도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분노나 이런 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 네.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니 이건 박성배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관련 사항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이미 동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어떻습니까?
외부 집회의 경우에는 소음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게 되면 현장에서 즉각 해산 명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이와 같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집회 시위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나름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찰도 뾰족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무섭다고 딱 그 법 언저리를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확성기 데시벨 그 소음 기준치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고향에서 그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SNS에 이런 식의 방식의 집회는 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에게 좀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 장애인 단체의 어떤 집회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방식의 집회에는 반대 의사를 밝힌 건데 확성기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가 정치적 메시지의 효과와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고요.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도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건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것이요. 막 이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뭐 앞서 확성기 시위자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보고 싶은 관광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뭐 한때는 가림막도 설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성기 문제만이 아니라 워낙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막 담장 위로 보려고 하고 아이고. 또 일부 언론들이 망원 렌즈로 자꾸 안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사실은 정말 힘드시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답니다. 네. 담장 위로 1.5m 정도 높이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13일 바로 또 철거를 했대요. 사실 그게 더 진짜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냥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왜 그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나오셨잖아요. 차라리 아예 만나려고. 나오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소란을 피우거나 너무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담을 기웃거리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한 이후에 뭐 찾아간 손님들도 있다고 뭐 기사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일입니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이날 오전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박 전 수석은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에 SNS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아침에 뵌 대통령의 얼굴은 마치 5년 전의 모습 같았다면서 대통령직에서 자유로워진 지 딱 하루만인데 어쩜 그렇게 생기가 보이는지 놀라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도 네.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친 대통령으로 살고 싶다는 그 소원 좀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